25장은 광학의 첫 번째 단원인 빛의 반사 굴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장에서 빛의 반사 굴절 배우고 26장에서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을 배우고 그다음에 27장에서 이 회절과 간섭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반사 굴절 요약하면요. 반사는 반사 법칙을 따른다. 굴절은 스넬 법칙을 따른다. 그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은 10분 안에도 끝날 수 있는 건데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초에서도 많이 얘기들을 했었는데 우선 빛이 무엇이냐, 그리고 빛이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갈릴레오부터 시작한 여러 측정 방법이 있었죠. 그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굴절이 어떻게 일어나냐, 현상적인 거 먼저 설명한 다음에 여기 호이겐스라고 돼 있는데 요즘에는 하위헌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언스의 원리, 저도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호이겐스가 더 좋은데 어쨌든 호이겐스, 하이언스 같은 사람입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반사 굴절을 설명하는데 요거는 빛이 파동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반사 이야기를 다루고요. 요거는 프리즘은 이제 분산 다룰 거고요. 페르마의 정리는 빛이 입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파동이 아니라 빛의 반사 굴절을 또 다시 유도하는 과정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빛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즉 뭐냐면 빛이 굉장히 오래된 논란이었거든요. 기원 전부터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는 거는 뉴턴.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뉴턴 이전과 뉴턴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뉴턴이 광학에 대한 많은 집대성을 하게 되거든요. 뉴턴이 있었던 시기에 뉴턴하고 앙숙이었던 관계라고 했던 로버트 훅이 있었죠. 그래서 로버트 훅도 역시 뉴턴의 반대쪽에 서게 됐었고 또 그 당시에 앞에서 이름 얘기 나왔던 하이언스, 즉 호이겐스의 또 이론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턴을 중심으로 해서 빛이 입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이거는 이제 뉴턴파. 그다음에 빛이 이제 파동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뉴턴파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할까요? 후 여기 호이겐스 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17세기 또는 18세기 초반 이때까지만 해도 이 뉴턴이 영향을 끼치는 과학계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컸어요.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이 빛이 입자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파동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세했던 거죠. 그래서 빛이 사실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당구공 같은 게 튀어나가듯이 들어오면은 튕겨져서 나간다. 그리고 이 표면이 어떤 요 당구공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어서 얘를 끌어들일 때 확 잡아당기니까 얘가 이쪽으로 꺾인다. 이런 식으로 반사 굴절을 설명하고요. 또 일부는 반사고 일부를 굴절하는 현상 같은 경우는 얘가 선택적으로 얘를 위치시킨다. 이런 설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반사와 굴절이죠. 자, 굴절 아까 선택적으로 끌어잡아 당긴다고 얘기했었는데 입자를 주장했을 때 이 굴절을 설명하는 이론이 모델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볼까요? 뭐 그린지 알겠어요? 위쪽 여기가 평면이고
여기가 빗면이고요. 여기가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에 여기에서 공을 이렇게 굴려요. 요거를 세타 1이라는 각도로. 그럼 얘가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포물스 운동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요때 요 각도를 세타 2라고 해주면은 세타 1이 세타 2보다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쪽을 우리는 뭐 공기, 이쪽을 물,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우리가 아는 지금의 현상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각도는 똑같아요. 공기하고 공기에서 물로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면은 빛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물에서는 더 급격하게 요거를 법선이라고 하면은 법선에 가까운 각도로 꺾여 나가거든요. 좀 기울였네. 이건 좀 이따가 다시 그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큰 거는 이렇게 실험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위쪽 평면에서의 공의 속도와 아래쪽 평면의 공의 속도가 어디가 빨라요? 밑에가 빠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에서 공기에서보다 물에서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했다고.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오늘날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물에서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들이 이제 받아들여졌던 거죠. 자, 어쨌든 이 반사 굴절 현상들은 이렇게 입자 모델 가지고 설명이 잘 가능해요.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간섭이라 폐절 같은 현상들. 뭐냐면은 좁은 틈을 지날 때 이렇게 뭐 퍼져나가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입자로 설명했을 때는. 그래서 이 파동이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가장 그 초기에 기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1801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1802년이라고 1803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간 좀 바뀝니다. 왜냐면 이거를 논문의 그 글을 쓴 시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기가 약간 애매한데 보통 1802년 내가 생각할 때 2년 3년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19세기 초반에 영국의 과학자인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그 뭘 제시하냐면은 이중순리 좀 이따가 아니라 다음 이게 25장이니까 그 27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중순리 간섭이라고 하는 실험, 요거를 그래서 영의 실험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실험이거든요. 뭐냐면은 여기다 광원을 놓고요. 뭐 수은등이나 뭐 이런 걸 놓는 겁니다. 여기다가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요. 굉장히 작은 구멍, 바늘구멍,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단일 작은 구멍을 우리는 실제로는 구멍을 뚫지 않고 이게 선을 긋거든요. 그래서 단일 슬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지나서 이렇게 2개짜리 작은 구멍 선으로 뚫어준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2개가 뚫어 있으니까 얘를 이중 슬릿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중슬을 만들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그러니까 스크린은 SN으로 보통 많이 표시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원이 있고 여기 점 2개 있으니까 여기 조금 밝게 나오고 여기 조금 밝게 나오고 나머지 다 어둡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실험을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밝고 어둡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밝고 여기는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게 계속 뒤에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고 어둡고 하는 이런 모양을 우리는 간섭무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현상은 빛이 입자로 가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빛이 파동이라고 하니까 설명이 잘 되는 거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금방 받아들여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몇 개의 실험들 또 다른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뽀아송의 스팟 또는 아라고의 반점이라는 그런 실험이 있는데 그 실험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뭐냐면은 그 입자를 빛이 입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하면은 가운데 그 공을 놓고 이쪽에 빛을 비춰주면은 파동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밝은 무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어두웠다가 나중에 이제 밝아지겠죠. 이렇게 가운데 물체를 놓게 되면은 원래는 물체를 놓게 되면 그림자가 생기니까 가운데 껌껌하고 양쪽에 밝아야 되는데 이 중앙 부분에서 이렇게 밝은 지점이 나와야 되는 게 파동에서는 그 파동 이론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백날 해봐라 이렇게 나오냐 진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대중 앞에서 실험을 했는데 아주 정교하게 실험을 했더니 가운데 밝은 점이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라고의 반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실험들 통해 가지고 나중에 빛이 이제 파동이다라고 해서 파동이 그 이제 대세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전자기파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런 맥락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랬었다가 언제 또 요게가 뒤바뀌냐면은 광전 효과,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가지고 빛을 비췄더니 전자가 튀어나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이 빛을 광자라고 하는 입자로 설명해야지만 또 그 현상이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빛이 입자냐? 몰라. 빛이 파동이냐? 몰라. 그리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 빛은 입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빛은 파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빛이 파동이냐 입자라고 하는 것들은 역사상으로 과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고 가장 많은 논쟁거리고 가장 많은 그 영향을 끼친 그런 과학에서의 논쟁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뭐 나중에 더 그 배우면서 살펴보도록 될 것 같고요. 자, 빛이 그래서 속력을 측정하려는 시도 이야기해서 갈릴레이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갈릴레이는 실제로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죠. 최초의 그 유의미한 성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르에모의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르에모가 값을 계산한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제시한 게 어디 기록에 실린 것 같아요. 자, 르에모라는 사람이 한 건 뭐냐면요. 그 S, 선이니까 요게 태양이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주피터, 목성이 또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목성에는 위성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이오라고 하는 위성이 있어요. 이 이오라는 위성이 당연히 목성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죠. 그래서 이 공전 주기를 측정을 하는데 공전 주기가 원래 일정하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목성에서 멀어지는 동안 측정한 목성의 주기와 또 반대로 가까이 올 때 측정한 목성의 이 공전 주기가 다른 거예요. 그게 왜 다를까라고 생각했더니 가설을 세운 게 목성에서 어떤 이 목성의 위성이죠. 거기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이 빛의 속도를 추정하게 됐던 거였죠. 자, 요게 이제 그 르에모의 측정법. 어떻게 보면은 유의미한 빛의 속도를 처음 측정한 값이죠. 이게 실제로 빛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이 천체의 운동의 모습을 보고 빛의 속도를 알아냈던 거예요. 나오지만 르에모의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호이겐스가 자, 그 다음에 그 피조 요 얘기 잠깐 했는데 정성적으로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뭐냐 하면은 방식은요. 빛이
이 거울이 있고요. 앞에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떨어져 있는데 이 떨어져 있는 게 뭐 한 8km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톱니바퀴가 개수가 되게 많아요. 톱니바퀴의 개수가 대략 한 720개가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거 720개라고 하지 않고 이게 이 정도 수 레벨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톱니바퀴가 도는데 굉장히 빨리 돌아요. 뭐 1초에 한 10번 정도 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빛을 여기다 비추면요. 빛이 갔다가 천천히 돌면은 제자리로 나오겠는데 얘를 속도를 점점 처음에 천천히 돌리다가 점점 빨리 돌리니까 얘가 갔다가 요 놈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 상황 만들 수 있겠죠. 처음에 출발시켜서 빛을 비추다가 얘 속도를 점점 높였더니 어느 시점에서는 갔다 오는 게 걸려서 안 보이는 거죠. 그 시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천천히 돌려다가 점점 속도를 빨리 했을 때 얘가 톱니바퀴를 빛이 통과하지 않을 때 그때는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 보면은 C로 들어갔다가 올 때 얘가 회전하면서 잠깐 C로 갔다가 B가 아니라 A로 빛이 들어갔다가 갔다 와서 B에 빛이 걸리면은 통과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의 진동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F라고 합시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톱니바퀴의 개수를 n개라고 합시다. n개.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거울과 톱니바퀴의 거리를 d라고 할게요. 실제 여기는 레벨이 이제 8km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d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얼마큼 빨리 돌아가냐? 톱니바퀴의 진동수를 주파수를 F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푸느냐면요. 갔다가 와서 걸리면 A로 갔다가 B로 온 거예요. 그럼 몇 도 돌았을까요?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죠. 근데 톱니가 n개 있으니까 360 나누기 n개일까요? 그거는 여기 다음에 요각도잖아. 근데 이 중간에 절반이 있으니까 몇 도 돈 거냐면 360도. 360도는 사실은 360을 쓰지 않고 우리는 2파이라고 많이 쓰죠. 왜냐면 레디안으로 표시를 많이 해서 그래요. 2파이 나누기 2n개. 요 2n개라고 쓰면 좀 그렇고 요 각도만큼 회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요거의 그러니까 진동수 주파수가 F라고 하는 건요. 얘는 무슨 소리냐면 1초에 F번 회전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한 번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은 F분의 1초가 되겠죠. 1초 F분 회전하니까 F로 나눠주면은 F분의 1이 한 번 회전돼 걸리는 시간. 우리는 이거를 이제 주기라고 하죠. 자, 그런데 얘가 몇 번 회전했어요? 한 번 회전한 것이 아니라 2파이 나누기 2n 정도 각도만큼만 회전을 했어. 그러니까 얘 뭐냐면은 갔다가 오는 거리를 요 반칸 반눈금 또는 반톱니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눠주려는 거거든요. 한 바퀴 도는데 F분의 1초가 걸리니까 얘가 한 칸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파이만큼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냐면 F분의 1이었어요. 비례식 세울 겁니다. 그러면은
2파이 나누기 2n만큼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 그걸 t라고 해주면은 t는 뭐가 되냐면 요거 없어지니까 2n 곱하기 f분의 1초. 이만큼 걸리는 거죠. 지금 뭐냐면은 이만큼 걸리는 시간 동안에 빛이 A로 갔다가 B 와서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 2n f분의 1초 동안에 얼만큼 이동했어요? 가는데 D, 오는데 D니까 2D만큼 이동을 했죠. 그래서 답은 4NDF가 되는 겁니다. 요 계산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피조가 했던 실험에서는요. 이 아까 말한 것처럼 톱니바퀴의 수가 720개고요. 그러니까 n이 720이고 그 다음에 f 여기 써 있네요. n이 12.6Hz. 그 다음에 거리가 8.6km. 집어넣어 주면은 대략 3.1 곱하기 10의 8승/s. 원래 우리가 지금 3.0 곱하기 10의 8승/s가 오늘날 빛의 속도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거의 유사한 결과값을 피조가 얻었던 거였죠. 대단한 거죠. 한 3% 오차의 범위로 빛의 속력을 측정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빛의 속도를 측정한 방법들이 나타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자세하고 더 잘 측정하는 방법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 나중에 나옵니다. 자, 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반사는 뭐냐면은 반사의 정의는요. 사실은 전자기파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전자기파가 매질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현상적으로 설명할 거거든요. 어떤 매질을 만나게 되면은 그 경계면에서 입사한 빛의 일부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당구공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흡수됐다가 다시 방출되는 현상처럼 되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경우 쉬우니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면에서 반사는 정반사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반사는 난반사. 자, 난반사의 난자가 보통 좋지 않을 과정에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뭐냐면 어지럽다라든지 뭐 난리 났다 뭐 이런 것에서 쓰기 때문에 난반사는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난반사는 우리가 물체를 보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서 물체를 보는 과정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물체가 있으면 주위에서 광원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물체에 닿았다가 얘가 사방으로 빛을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봐도 사과가 보이고 여기서 봐도 사과가 보이고 여기서 봐도 사과가 보이는 거죠. 난반사는 물체가 보이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실에도 프로젝터가 있는데 이 그러니까 프로젝터가 아니라 프로젝터 앞에 칠판에다가 스크린을 놓잖아요. 자, 반사가 잘 되게 하려고 스크린 놓치가 거울을 놓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안 보여요. 이 스크린이 좋은 스크린은 뭐냐면 난반사를 잘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보통은 이 코사인 제곱의 에너지를 가지고 줄어들게 형태로 반사를 시키는 게 좋은 스크린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서 좋은 스크린, 즉 빛이 적어도 반사를 잘 시켜주는 그렇게 만들어진 스크린은 좀 제법 비쌉니다. 자, 그래서 정반사, 난반사 얘기를 그 그림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반사는 그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의 각도가 같다. 자, 요거 좀 이따가 유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반사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재귀 반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너 큐브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데 이걸 설명할 때 거울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죠. 거울 두 장을 이렇게 그 빗금신계 뒷면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 거울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에서 반사를 하죠. 다시 여기서 반사를 해요. 이렇게 오거든요. 자, 만약에 빛이 이렇게 오면은 왔다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날아나죠. 여기도 이거랑 날아나죠. 지금 뭐냐면 들어온 광선과 나가는 광선이 날아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 큐브는 요거를 직각으로 세 개를, 지금 이게 2차원 평면에서 그린 건데, 그래서 직각으로 세 개를 만들게 되면은, 그렇게 만들면은, 그러니까 직각 그러면 이제 정육면체의 모서리와 같은 모양이겠죠. 그러면 빛을 그 코너 큐브에다가 보내면요, 따다당 세 번 반사해서 똑같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걸 뭘 역할을 해주냐면, 여러분들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어디는 거울이 이렇게 직각으로 있는 데 있어요. 그 앞에 서게 되면요, 그 직각으로 된 그 모서리라고 하는 부분 있죠. 거기에 내 모습이 비쳐 보이는데, 내가 움직여도 걔는 항상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머리다 그러면 머리에서 나간 빛이 따당 반사돼서 다시 내 머리 밑에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사용해 주냐면요. 그 아폴로 11호가 우주에 가서, 달에 가서 거기에다가 이 코너 큐브라고 하는 재기 반사체를 놓고 왔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놓고 왔는데, 사진 보면은 이거 좀 제가 희미하게 덜 보이는데, 찾아보면은 선명한 것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달이라고 해 볼게요. 이게 달. 예. 여기에 코너 큐브를 이렇게 놨어요. 크진 않겠지만, 자, 지구에서 여기에서 코너 큐브를 향해서 빛을 보냅니다. 빛을 보내요. 그러면 코너 큐브에서 반사가 돼서 어떻게 오냐? 따당 하고 다시 일로 보내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일로 보내도 따당 해가지고 이렇게 오죠. 물론 이제 지구도 자전하고 달도 자전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아주 멀지 않기 때문에, 또 사실 빛은 가면서 퍼지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광자의 개수가 되게 작아요. 근데 그거를 잘 측정을 하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냐? 갔다 왔다 거리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갔다 왔다, 그러니까 거리가 시간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빛의 속도하고 이용해서 우리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폴로 미국이 발사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발사해도 우리나라로 와요. 그 결과는 그 코너 큐브에다가 발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를 수 있겠죠. 뭐 조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원리를 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같은 데 보면요, 이런 재기반사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원리는 똑같지는 않지만 도로 표지판도 이런 재기반사의 원리를 사용했는데, 도로 표지판은 이 도로 표지판 도료 속에 이런 그 구슬알갱이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얘는 들어간 빛이 그러니까 재기반사는 반사 오는 거잖아. 얘는 굴절돼서 들어갔다가 다시 뒤에서 반사돼서 와서 이렇게 딱 올 때, 요 알갱이의 굴절류가 알갱이의 크기를 요렇게 되게 딱 만들어 놓게 되면 들어간 빛이 그대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도로 표지판이 이렇게 이제 길에 서 있으면은 자동차가 두 대가 있다 봅시다. 여기서 라이트를 비춰요. 이쪽에서 비친 라이트는 따당해서 어디로 오냐? 일로 옵니다. 여기서 비친 라이트는 따당 하고 다시 이쪽으로 와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 운전사가 볼 수 있으니까, 운전사가 보는 이 판넬의 도로 표지판의 밝은 모습은요, 내 라이트가 가서 따당 비쳐서 온 겁니다. 옆에 사람은 따당 하고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쏜 빛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를 끄면요 깜깜해요. 깜깜할 정도는 아니지, 주위가 밝으니까. 라이트를 끄면 잘 안 보이는데 라이트를 켜면 엄청 잘 보이는 거죠. 그거를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그 깜빡이라고 해야 되나, 방향 표시 등이 있죠. 걔는 자동차마다 깜빡깜빡하는 그 진동 주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깜빡이를 켜놓고 앞에 있는 도로 표지판을 보면요, 내 차에 깜빡이는 거하고 도로 표지판이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도로 표지판이 반짝이는 거는 내 서치라이트에서 나간 빛이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좀 생략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굴절인데, 굴절은 뭐냐면 경계에서 꺾이는 현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굴절에서 꺾이는 현상,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할 때 요 매질에 여기를 세타1이라고 하고, 꺾여서 진행할 때 이걸 세타2라고 해주면, 이 세타1과 세타2가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해보니까 사인 세타 2 나누기 사인 세타 1. 자, 굴절이 왜 일어나냐? 우리가 입자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요. 빛이 매질에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때 속도는 뭐냐면은 빛의 속도, 매질 속에서 빛의 속도인데, 매질 속의 빛의 속도는 매질 속의 빛의 속도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그 다른 정도를 우리는 굴절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V2, V1이고, 실제로 그때 굴절률, 이 빛의 속도하고 매질 속에서의 속도의 그 비를 우리가 굴절률이라고 해서 C 나누기 굴절률, C 나누기 굴절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꾸로 되겠죠. N2, N1. 그래서 양쪽 곱해주니까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라고 하는 이거를 스넬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굴절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랑스에게서는 데카르트 스넬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데카르트가 이제 프랑스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스넬 법칙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과가 이제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 굴절의 어떤 정량적인 관계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굴절률이 큰 곳에서, 여기 굴절이 공기에서 윤리를 갈 때는 굴절률이, 공기는 보통 1이고요. 공기는 진공이 1이고요. 공기는 1.00000 얼마 정도 됩니다. 유리는 종류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요. 사실은 그 우리가 안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쓰기는 하지만 이 렌즈도 뭐 압축 렌즈, 뭐 두배 압축 렌즈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렌즈를 꼭 눌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굴절률이 큰 렌즈, 굴절률이 작은 렌즈,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 좀 싼 일반적인 유리들은 대략 한 1.5 정도 된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보통 1.5보다 조금 작은 굴절률을 가진 유리부터 1.8 이 정도까지 굴절률이 쭉 있는데, 굴절률이 이제 큰 놈들은 좀 많이 비쌉니다.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가 3분의 4, 1.33 정도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유리의 굴절률이 크니까 세타1이 세타2보다 큰 거죠. 자, 반대로 갈 때는 이제 반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건 생략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굴절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입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파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파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모델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 있는 콘크리트 같은 데서 이렇게 통을 굴릴 때 요 경계면에 도달하게 되면은
얘는 경계면에서 콘크리트가 빠르고 잔디는 느리잖아요. 오른쪽은 아직도 빠른 구간이지만 왼쪽은 들어서게 되면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 얘가 구겨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꺾여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그 사람에다 비유해 주면은 그 우리가 행진을 할 때 네 명이 옆으로 줄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앞뒤로 딱 줄이 맞춰져 있는 행진할 때 줄줄이 좌로 그러면은 이제 얘가 나중에 이런 모양으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발을 좀 천천히 구르고 이쪽은 발을 좀 많이 빨리 굴러 가지고 이렇게 돌 수 있게 움직이잖아요. 즉 뭐냐면은 나란히 가는 것이 방향이 바뀌려면은 그 속도를 달리해 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굴절의 원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매질에서 이동하는 빛이니까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우리는 보통 c 우리가 앞에서 속도를 이야기할 때 그거였다면은 매질 속에서는 빛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매질 속에서의 빛의 속도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의 비를 우리가 굴절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유리 같은 경우가 여기 있지만 1.52, 1.66 두 개 있잖아요. 크라운 유리라는 게 있고 납유리라고 해서 플린트 유리라는 게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유리는 이 정도 되고요. 유리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액체 중에서 이 벤젠이라든지 글리세린이라든지 이런 놈들은 그 유리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그 이 액체 속에 유리를 집어넣었더니 유리가 안 보이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자, 그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그 invisible glass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glass of water. So see the glass of water that's here? This is a glass of Wesson oil. Okay, so here's a stirring rod, and so if you'll just take the stirring rod, put it right down the glass of water, and kind of set it off to the side like this, and you can see that is not invisible. No, Not I can see that. invisible. Yet, when you take the stirring rod made out of the same material and you plunge it down in this one, look, it vanishes. That kind of magic. Now, if you look closely, you'll start to see. But go ahead, jam another one of those in there. Isn't that just? It's amazing. So why is So there that? they are. So it's here, but then it looks like it vanishes. Isn't that amazing? And the secret. 자,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는 물 속에다가 유리막대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보여요. 보이는 건 왜 보이냐면은 물과 유리의 굴절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 꺾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 경계가 보이는 건데 유리하고 굴절이 비슷한 거, 뭐 글리세린, 그러니까 식용유도 조금 비슷해요. 식용유 말고 그 팜유가 훨씬 더 비슷하긴 한데 그런 것 속에다가 이 유리막대를 집어넣게 되면요, 이 굴절율이 똑같기 때문에 경계가 꺾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그 경계 부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색깔이라도 엄청나게 다르면 보이는데 이게 색깔이 뭐 사실은 유리가 투명하니까 그 색이 없으니까 보이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 원리를 적용시켜 준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제 그림인데 콜라병 있잖아요. 콜라병을 이렇게 4강 유리 속에다 콜라병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유리 속에 유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유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콜라병에 들어있는 진정한 콜라의 양이 딱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속은 느낌 들지 않아요? 이 왼쪽 사진 보면은 콜라가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두껍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있는 콜라의 양은 한 4분의 1, 그 절반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유리 속에 유리가 들어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 콜라병 만약에 콜라병이 있으면요.
이 물속에 집어넣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요즘에 병으로 된 음료수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병으로 된 음료수 특히 색깔이 두드러지니까 콜라 같은 거 집어넣고 보면은 아주 확연하게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굴절률 우리가 알고 있는 매질들 중에서 굴절률이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다이아몬드 굴절률이 물론 다이아몬드가 더 큰 것도 있긴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뭐 가장 큰 것 같은데 2.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굴절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굴절률이 크면은 이 전반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냐면은 그 안에 랜턴이 뭐 이게 광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빛을 다시 내보내는 건데 그냥 유리로 만들어진 거라면은 들어간 빛이 뒤쪽으로 통과해서 나가버리는데 얘는 안쪽에서 전반사에 다시 튀어나오기 때문에 좀 잘 밝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 기회가 되면 뒤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빛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굴절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이는 요 식이 스넬의 법칙, 굴절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굴절 법칙을 발견한 것들은 스넬 법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넬 법칙이 데카르트가 쓴 또 저 책에 나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관련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표현하는 게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인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이라는 상학함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긴 하지만 좀 어려워서 스넬 법칙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험으로 할 때는 어떻게 실험을 해주냐면은 입사각을 변화시켜 가면서 반사 같은 건 반사각을 측정을 해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굴절도 배우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우는데 입사각과 굴절각을 측정해서 보면은 이 오른쪽에서 보면 알겠지만 입사각과 굴절각을 측정하면요. 그 관계가 여기 오른쪽 입사각이고 왼쪽이 굴절각이면 이런 식으로 낮을 때는 비례하다가 중간에 가면 이렇게 꺾여져서 일반적인 어떤 특성을 알 수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각도가 아니라 요 길이를 측정하면요. AB와 CD의 길이를 측정해 가지고 그 B를 나눠주면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의 B가 뭔가 특정한 값이 있구나. 이 길이가 뭐예요? 이것분의 요 길이를 1로 잡으면은 즉 원의 반지름을 1로 잡으면은 A, B, C, D는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잖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의 B가 바로 뭐냐? 이 굴절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다 집어넣으면은 A, B와 C, D의 B가 1.33. 그 다음에 유리에 집어넣으면은 A, B와 C, D의 B가 1.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을 다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두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하나는 전반사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동적인 입장에서 반사굴절 법칙을 유도하는 거, 입자적인 관점에서 반사굴절 법칙을 유도하는 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파동적인 관점에서 반사 또는 굴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이겐스의 원리 또 아까 얘기했죠. 지금은 우리 교과서 교육과정에서는 하위헌스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하위헌스의 원리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하위헌스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여기 적혀 있는 거 우선 읽어보면요. 어떤 순간에 새로운 파면의 위치를 이전에 알고 있는 파면을 사용하여 작도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요. 어떤 한 지점에서 이게 소스 그러니까 어떤 팔을 만드는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물에다가 돌멩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지점에서 파동이 생기면은 얘는 구면파의 형태로 그러니까
구의 면, 3차원으로는 9고 2차원에서는 원이겠죠. 구의 형태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퍼져나갈 때 요 퍼져나가는 요 선을 우리는 파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에는 각각의 점들이 이제 새로운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새로운 소스가 돼서 여기에서 또 이 구면파 형태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은 그때 요 그 같은 위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같은 지점을 또 연결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원의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요 점들이 또 구면파 형태로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원의 형태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하이언스의 원리입니다. 평면파는 이렇게 파도가 오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파도가 이렇게 앞으로 쭉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각각의 점들이 새로운 소스가 돼서 이렇게 구면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같은 지점을 쭉 이렇게 연결하면 다시 또 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쪽으로 전파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동의 전파를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우리가 여기 그림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이전에 파면에 있던 각각의 점들이 새로운 소스가 돼서 거기서 구면파를 만들었을 때 그 구면파들이 겹쳐지는 새로운 파면이 다음 파면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파를 해나간다는 거. 이게 하이언스의 원리인데, 자, 반사의 법칙에 대해서 또는 굴절의 법칙에 대해서 요걸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돼요. 자, 파동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게 파동이 광선을 이렇게 빛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파동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아까 그 구면파가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하는 요런 선을 파면이라고 한다 했죠. 평면파 같은 거 이렇게 진행할 때 요 선들을 다 파면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빛으로 따지면 파면이 뭐냐면 요게 파면이에요. 요게. 요런 식으로 이제 파동이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복잡하니까 지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 빛이 진행하는 거에 요 직각으로 된 요 파면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1번이 여기 A점에 도달을 했어요. 이제 반사가 시작돼서 그 오는 빛이 이제 이렇게 반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입사각 세타1과 여기 입사각은 이 면에 요 점선으로 그린 게 요게 법선이거든요. 요 법선과 이루는 각을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입사각을 세타1, 그 다음에 반사절 세타1 프라임을 할 때 세타1과 세타1 프라임의 이 관계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요 파면 A하고 이 빛 1이 반사면에 닿을 때 그때 마지막 파면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요 A점과 B점에서 이동을 할 때 B에서 C로, 얘는 2번은 아직 반사면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B에서 C로 이동을 하는 동안에 A는 어떤 어떤 길이를 가겠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BC의 길이하고 AD의 길이하고 같을 거예요. BC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왜 같냐 하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공간에서 이동한 거니까 빛의 이동 거리는 시간이 똑같으면 이동 거리도 똑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AC는, 그러니까 요거를 ABC와 ADC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ABC와 ADC 중에서 BC와 AD가 같다 그랬고, AC는 공통으로 가진 변이고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C를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여기 있는 요 각이 파면이니까 90도가 광선의 파면은 직각이라고 했죠. 90도가 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반사를 하게 되면 여기도 이제 반사가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새로운 파면이니까 여기도 직각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나타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요거 공통이고 요거 직각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삼각형 ABC와 ADC의 삼각형 두 개는 무슨 삼각형이냐면은 합동인 거죠. 그 소리는 뭐냐면 요각과 요각이 같다는 거예요. 자, 요각을 그 ADC에서의 요각을 그 감마 프라임이라고 하고 ABC에서 그 요각을 감마라고 해주게 되면은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요게 감마 프라임이고 요게 감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감마 프라임과 세타 1 프라임을 합하면은 90도죠. 즉 감마 프라임은 90도라고 쓸까요? 여러분은 90도가 편한가? 90도 빼기 세타 1 프라임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감마는 뭐냐면은 요각은 요각이랑 똑같죠. 요것도 감마가 되죠. 그래서 감마는 90도 빼기 세타 1이 되는 거죠. 자, 감마 프라임하고 똑같다는 소리는 결국은 세타 1과 세타 1 프라임이 같다는 소리죠. 즉 반사의 법칙이 나왔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하이언스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반사의 법칙을 유도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굴절 법칙을 적용을 시켜보면은 굴절 법칙은 뭐냐면은 요 오른쪽 밑에는 요 그림을 보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거 마찬가지로 광선이 빛이 이렇게 1번, 2번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기가 그 파면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1번 광선이 여기 도달할 때 2번 광선이 여기 왔는데 1번은 벌써 매질 속에 들어왔으니까 속도가 느려요. 즉 여기에서 이동하는 거리와 B가 C까지 이동할 때 A는 요 길이보다 BC 길이보다 이건 이제 매질속 물이라고 생각해주면 물은 빛의 속도가 느려지니까 거리도 더 짧게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B에서 이만큼의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새로운 파면이 형성되면은 얘는 이 BC 길이보다 작은 파면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이 서로 연결하는 선을 만들게 되면은 요 CD라는 선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B가 C까지 오는 동안에 A는 D까지밖에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B 파면이 이 CD 파면이 돼 버리는 거야. 그 소리는 아까 그 줄줄이 좌회전 뭐 이거 할 때 나타냈던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여기 도달하는 순간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관계를 만들어낼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때는 우리가 반사의 법칙 이용할 때는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거를 이용하지는 않을 거고 요거 90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것도 90도죠. 그러니까 요게 세타1 입사각이었는데 요것도 세타1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도 90도고 요거 더하기 요거도 90도니까 얘와 얘는 같은 각을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세타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굴절에 들어가는 요 광선에서 요 굴절에 들어간 요 광선에서
법선과 이루는 각, 요거를 세타 2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이 세타 2하고 요거하고 더하면 90도죠. 근데 얘랑 얘도 더해도 90도가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요게 직각이니까, 이게 90도니까. 그래서 이거 더하기 요것도 90도, 요거 더하기 요것도 90도니까 결국에는 얘랑 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 각이 바로 세타 2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사인 세타 1은 요 사인 세타는 요게 90도니까 이것분의 이게 사인 세타 1이 되겠죠. 아니, 이게 아니라 이것분의 요거. 그래서 이거 길이는 뭐 그냥 AC라고 쓸게요. AC분의 BC의 길이가 되는데, BC의 길이는 뭐냐면은 그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그 공기 중에서 이동한 거리, 여기 공기라고 하지 않고 그냥 첫 번째 매질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이 여기에서 빛의 속도를 v1이라고 하고 밑에서의 빛의 속도를 v2라고 해주면은 v1의 속도로 델타 t만큼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죠. 자, 사인 세타 2는요. 사인 세타 2는 요것분의 요게 사인 세타 2, 아니, 이게 직각이니까 요것분의 요게 사인 세타 2가 되죠. 그래서 역시 AC분의 AD가 되는데, AD의 길이는 뭐냐면은 AD의 길이는 매질 V2 공간, 여기 속도가 V2인 두 번째 공간에서 같은 시간 델타 t 동안 이동한 거리가 되죠. 그래서 얘는 V2 델타 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나눠줘 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뭐가 남냐 하면은 사인 세타 1 나누기 세타 2는 또 델타 t 없어지니까 V2분의 V1이 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죠. 매질 속에서의 빛의 속도는 그러니까 그 원래 진공중의 빛의 속도보다 굴절률만큼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 나누기 N2, C 나누기 N1, CC 없어지게 돼요. 그럼 얘는 뭐냐면 N1분의 N2가 됩니다. 대각선끼리 똑같으니까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하이원스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반사의 법칙이나 굴절 법칙을 유도해라. 그러면 이제 지금 요 과정을 거쳐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분산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할 때 하이원스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빛의 파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반사 법칙, 굴절 법칙을 유도했잖아요. 그럼 입자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유도를 하냐? 전반 분산은 사실은 앞에서 그 지난 그 강의 때 설명을 다 하기는 했었거든요. 분산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빛이 들어갈 때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다고 보면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서 그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많이 꺾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분산인데, 그거는 텐데 이 뒤쪽 얘기를 해. 꺾이는 게 여기 보면은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빛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오는데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많이 꺾였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굴절률, 물의 굴절률이 뭐 1.33, 그다음에 그 유리의 굴절률이 뭐 1.5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요. 아주 특수한 경우, 특정한 빛에 대해서 그렇게 값을 정해 놓은 겁니다. 뭐냐 하면은 그 이 598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D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D 라인에 해당되는 파장에 대해, 그 빛에 대해서 그 빛이 느끼는 굴절률, 그거를 대표 굴절률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빛은 요거보다 굴절률이 조금 더 작게 느끼고요.
파란색 빛은 굴절을 조금 더 크게 느낍니다. 근데 이 느끼는 정도가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굴절하는 정도가 차이가 큰 물질이 있고요. 작은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큰 물질, 작은 물질의 분산능이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데 이게 크면은 뭐냐 하면은 색이 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퍼져서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색수차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그 망원경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그 이제 상들의 선명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 되고 그러기도 하죠. 자, 그 얘기는 나중에 그 물리를 전공하면은 4학년 때 과학 시간에 잠깐 좀 배우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일반 물리 수준과 광학 전공 수준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나오는데 전반사 그걸 먼저 뭐냐면은 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줍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했습니다. 자, 뭐냐면 전반사는 토탈 리플렉션 지금 뭐냐면 완전히 반사한다는 게 바로 전반사거든요. 그러니까 반사를 배울 때 전반사를 배울 것 같지만 실제로 전반사는 굴절 현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원래 반사와 굴절은요. 동시에 일어나요. 그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면요. 만약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반사를 하고요. 일부는 굴절을 해요. 이게 같이 일어나요. 우리는 반사 배울 때 밑에 거 안 그리고요. 굴절 배울 때 위에 거 안 그렸지만 그거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린 거거든요. 근데 항상 반사와 굴절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공기와 물이라고 할 때요. 물에서 공기로 빛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요. 아까 얘기했죠. 일부는 반사를 하고 일부는 굴절을 합니다. 너무 꺾어서 그렸나? 일부는 이렇게 굴절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법선에 대해서 반사 법칙, 굴절 법칙이 성립하겠죠. 자,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요게 입사각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굴절각이 되고요.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이 커지겠죠. 근데 입사각이 커져서 점점 커져서 그럼 굴절각도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다가 굴절각이 90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들어갔더니 얘는 굴절이 90도가 돼 버렸어요. 굴절이 90도가 된다고 하는 건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쪽으로 가는 그 색깔을 이렇게 그리지 말고 초록색으로 그리는 게 낫겠네. 이렇게 들어오면은 굴절은 일로 가고 반사는 일로 가고. 그러니까 굴절 공간 사실 90도가 딱 돼버리는 순간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의 입사각 바로 요각도겠죠. 요각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때 요각도를 임계각이라고 부릅니다. 크리티컬 앵글.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임계점에 도달했다 그런 값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임계각에서는 굴절된 빛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임계각인 순간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만약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위쪽 공간으로 나가는 빛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때는 반사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반사만 한다. 그래서 토탈 리플렉션 전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임계각은 어떻게 구하냐? 공기의 굴절률 여기를 N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N2라고 해볼게요.
입사각 임계각을 크리티컬이라고 써 있으니까 세타 C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넬 법칙 그대로 쓰면요. N1 사인 90도는 N2 사인 세타 C가 되겠죠. 사실은 N1은 1이잖아요. 보통 공기에 있으니까 그냥 1로 쓸게요. 사인 90도도 1이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C는 N2분의 1. 세타 C는 인버스 N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 각각 계산기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니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잘 보면요. 이 상황을 잘 보면 이쪽 위쪽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는요.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쪽에 들어갈 때 이쪽 공간에서의 입사각보다 이쪽 공간에서 굴절각이 더 작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굴절각을 90도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밑에 상황은 다 다르죠.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니까 입사각을 점점 키우면은 굴절각이 먼저 90도가 돼 버리니까 임계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요. 이 빛이 전반사가 일어날 때는요.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빛이 진행하면서 반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래서 이 써놓은 게 바로 그 의미. 굴절률이 N1에서 N2 이미지로 진행할 때 N1이 크다고 써 있으니까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반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왜냐하면은 광섬유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광섬유의 구조를 보면은 이 광섬유 속에 실제로 빛이 진행하는 유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코어라고 불러요. 코어 주위에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클레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코어와 클레딩의 어느 것의 굴절이 더 커야 돼요? 빛이 이 속에서 이렇게 전반사를 계속 왔다 갔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게 코어거든요. 클레딩이 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나가면서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코어가 클레딩보다 굴절률이 커야 되죠. 바깥에 얘는 그냥 그 보호막 쌓여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광섬유에 대해서 광섬유는 우리가 여기 일반 물리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건데 전반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일어나서 사용됩니다. 전반사를 어때 많이 쓰냐면요. 반사를 그러니까 기기 내에 거울로 반사를 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울은 표면에서 일부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이렇게 돼서 그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나요. 100% 반사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반사 코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 특수한 파장에 대해서만 그 반사가 100% 반사가 되지 그렇지 다른 파장의 빛에서는 또 100% 반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사를 이용해 주면은 100%그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광학기기 내에 전반사를 이용해서 빛의 경로를 바꿔주는 그런 장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반사 굴절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들 페르마의 정리라고 부릅니다. 페르마라는 사람은 수학자인데 뭐냐면은 어떤 한 지점으로 빛이 이동을 할 때 뭐냐면은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뜻한다는 겁니다. 최소 시간의 원리. 이거를 이제 그 페르마의 정리라고 이용을 해요. 자, 교재에는 여기 지금 자료에는 굴절 법칙만 나왔는데 반사 법칙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뭐냐면은 이쪽이 굴절률이 n1인 공간이고 여기 굴절률이 n2인 공간입니다. 이 지점에서 빛이 나가서 반사를 해서 어떤 특정한 지점 A점에서 빛이 나가서 B점으로 올 때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따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길이를 얼마로 하냐면은 A 또 A네. 그러면은
이 점을 라지 A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을 라지 B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길이를 스몰 b라고 하고 이 길이를 x라고 하고요. 이 전체 길이를 라지 x라고, 라지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는 L-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최소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구해야 돼요. 시간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는 P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시간은 뭐냐면은 A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다가 P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요 공간에서 요 길을 가는데 걸리는 요때의 속도, 다음 그것분의 요 길이,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의 속도분의 요 PB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의 속도를 V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길이가 AP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또 여기도 V1의 P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V1분의 1의 AP 더하기 PB니까 이 길이가 최소인 경로를 따른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중학교 때 그 문제 나오는 거 기억할 거예요. A를 이 가로축에 대칭을 시켜가지고 직선을 그은 게 가장 짧은 경로를 택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AP의 길이는 뭐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 제곱 더하기 X 제곱의 루트 요게 되겠죠. V1 쓸게요. 다음에 PB의 길이는 루트 L-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T가 최소가 되는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최소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최소라는 말을 하려면은 미분이라는 게 생각나죠. 그래서 얘를 미분합니다. 뭘가 움직이면서 P가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시간이 짧은 P를 찾는 거거든요. 그때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T를 X에 대해서 미분을 시켜줄 거예요. 자, 미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거 V1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루트 미분하면은 2배의 2분의 1승인데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분모로 들어가죠. A제곱 더하기 X제곱에 여기는 위에 거 미분해 두니까 2X 더하기 V1분의 1에 똑같이 2의 루트 L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B제곱에 2배의 L 빼기 X 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게 뭐가 되냐?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풀지? X를 어떻게 구하지? X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건을 성립하는 빛의 경로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제 이거를 V1, V1 똑같으니까 양쪽에 이거 V1 없애고요. 그 다음에 2 없애고 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요. 뭐가 되냐면은 루트 A제곱 더하기 X제곱의 X는 루트 L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L 빼기 X. 자, 왼쪽 식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왼쪽 식은 A제곱 더하기 X제곱의 루트 씌운 거는 요 길이죠. 요 길이분의 요 길이.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니까 결국에는 요 각을 세타 1이라고 해주면 사인 세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식은 약간씩 공간이 나오면 좋겠는데 사인 세타 1이 되는 거고 오른쪽 식은 이것분의 요게 되니까 요 각을 세타 2라고 해주면 사인 세타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가 똑같아야 되니까
세타 1과 세타 2가 똑같습니다. 근데 세타 1, 세타 2는 뭐냐면요. 요렇게 법선을 그리면요. 요게 세타 1이고 요게 세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 1과 세타 2가 같다고 하는 반사의 법칙을 찾은 겁니다. 그럼 굴절 법칙은 어떻게 되냐? 뭐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쓰기는 그렇고요. 다음 장 안 왔던 것이 있으면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A, B가 아니라 PQ로 되어 있네요. 자, P점에서 출발을 해서 Q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파동 법칙 2에서 이런 모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시멘트에서 잔디밭으로 그 드럼통이 굴러갈 때 휘는 거 얘기했잖아요. 얘는 뭐로 설명해 주냐면요. 여기에 수상안전 요원이 그 이제 사람을 구하려고 있어요. 딱 모자 쓰고. 근데 여기에 누가 허부적 되고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수상안전요원이 얘를 구하러 갈 때 어떻게 가야 될까? 가장 짧은 시간이 그 빠르게 빨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경로가 걸리는 거는 뭐냐면은 그 물에서 헤엄치는 속도보다 달리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빠를 때 조금 더 멀리 가고 속도가 느린 구간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런 경로를 따르는 게 굴절의 경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요 길이를 A라고 하고요.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X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L이 아니라 D를 썼네요. 그럼 이 D-X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요 점을 5점이라고 할까요? 결국에 시간 T는 P에서 O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O에서 Q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 두 가지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공간이 V1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 아까는 속도가 똑같은 공간이어서 오른쪽에도 V1이었는데 이번엔 V2가 되죠. V2분의 루트 D-X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역시 X가 왔다 갔다 할 때 언제 시간이 제일 조금 걸릴까? 그래서 dt dx 이꼴 제로를 이용해 줄 겁니다. 자, dt dx는요. 아까랑 똑같으니까 그냥 빨리 쓸게요. v1의 2의 루트의 x제곱 더하기 a제곱의 2x 이꼴 v2의 2의 루트 d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의 d 빼기 x 마이너스 1이었는데 오른쪽 넘어가서 D가 되는 순간 이거 지금 넘기지 말고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 2가 있어야 되네요. 이거 없어져서 왼쪽은 뭐가 되냐면은 v1분의 1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x고요. 오른쪽 넘어가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v2분의 1에 루트 x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d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의 d 빼기 x가 되죠. 자, 왼쪽에 있는 요 놈이 뭐냐면은 이거 분의 요거니까 결국에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사인 세타 1이죠. 이렇게. 요 세타는 요 세타는 거 똑같고요. 아까랑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가 사인 세타 1이 되는 거고, 같은 맥락으로 요 놈이 사인 세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V1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사인 세타 2가 되는 거고, V1은 뭐였어요? 사인 세타 1 쓰고 V1은 C 나누기 N1이었죠. 얘는 C 나누기 N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양쪽에 CC 없어져 가지고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최소 시간의 원리, 페르마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굴절 법칙을 유도해낸 과정입니다. 뭐 이렇게 구한다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과정 결과 뭐 문제를 이렇게 계산하고 문제 풀고 이런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문제 풀려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러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어야지 학생들에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